안녕하세요. 알쓸맥자 비단쌤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죠? 저희 협회 근황 좀 알려드리면, 저희 원래 책이 나오기로 했었거든요. 그 맥주 책이 나오기로 했었고, 비어도슨트 어드밴스드 및 강사진 분들이 쓴 맥주 책이 원래 올해 여름에 나오기로 했었는데 좀 일정이 미뤄졌어요. 그런데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마지막 교정 보고 있고 뭐 책 디자인도 거의 나온 게 확인돼서 아마 10월 달 빠르면 10월 달 안에 저희 책이 드디어 나올 것 같아요. 또 제가 어저께 쭉 다시 읽어봤는데 또 책으로 보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뭐 한글이나 아니면은 그 MS 워드 같은 걸로 이렇게 볼 때랑 책으로 편집이 돼서 쫙 나오니까 되게 읽을만하고 재밌고 또 여러분들이 쓴 책이다 보니까 또 좀 다양성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책 나오면 많이들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가제가 맥주 한잔 하실까요인가? 그런 건데 네, 그 이제 책이 나오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협회에서 신세계 아카데미에 맥주 강의를 런칭을 합니다. 지점이 되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꼭 서울만 하는 건 아니고 뭐 마산, 김해, 광주, 부산 센텀, 대구, 대전, 하남 스타필드, 본점, 강남점 이렇게 되게 다양한 지점에 일단은 저희가 강의를 하기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거의 진행될 것 같고 아무래도 뭔가 신세계 아카데미이다 보니까 좀 실용적이고 좀 지식을 전달해 드릴 수 있는 뭐 그런 재밌는 강의를 좀 해보려고 해요. 막 딱딱하게 막 하는 것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면 제가 또 라디오를 통해서 또 어떤 강의가 진행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거의 확정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 협회에서 어쨌든 신세계 아카데미에 들어가서 다양한 맥주 문화를 전달하는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뿌듯하고 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돼요. 자, 오늘 맥주 뉴스는 안 할 거고요. 그리고 맥주 스타일 아는 척하기 하고 맥주 실록 시간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맥주 스타일 아는 척하기는 조금 진도를 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책 위주로 가면서 좀 간단한 이 검은 맥주 스타일들, 스타우트 스타일들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맥주실록은 그 뭐 텍스턴 혹은 텍스턴의 올드 페큘리어라고 하는 올드 에일이에요. 정통 올드 에일이죠. 요 맥주 진짜 오랜만에 마셔보거든요. 요 맥주 한국에 있었던 맥주여서 예전에 종종 마셨었는데 요 맥주 한번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 뭐 아이브의 애프터 라이크이고요. 두 번째 곡은 블랙핑크 셧다운. 포터 다 끝났고요. 스타우트도 다 했고 오늘 얘기할 맥주들이 서브 카테고리들이죠. 이제 포터와 스타우트가 이제 메인이라고 하면 그 뒤에는 여러 가지 서브 카테고리들이 있는데요. 서브 스타일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뭐 밀크 스타우트, 오트밀 스타우트, 아메리칸 포터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메리칸 스타우트 등. 그 중에서 여기 책에 나온 그 맥주 스타일 중에 먼저 얘기할 것은 아메리칸 포터예요. 아메리칸 포터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아메리칸이 들어가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국 홉이 들어가서 미국 홉 향이 나거나 아니면은 미국식의 어떤 그런 실험 정신들이 들어간 그런 포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아메리칸 포터는 역사가 좀 깊어요. 앵커라고 하는 미국 크래프트 맥주의 어떤 그 시작. 앵커 자체가 뭔가 아주 급격한 티핑 포인트가 되지 못했지만 이제 그 기본이 된 거죠. 배경이 된 거고. 그래서 시에라네바다가 1978년에 이제 앵커의 프리츠 메이텍을 만나면서 본격적으로 맥주 쪽으로 뛰어들기로 결심을 했고 이제 시에라네바다가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친 데가 이제 앵커고요. 뭐 이 얘기는 제가 저번에 많이 해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앵커가 여러 가지 이제 영국 스타일의 맥주를 재해석해서
출시를 했잖아요. 자신의 맥주를. 그 중에가 리버티 에일이 있고 올드 포곤이 있고, 리버티 에일 같은 경우는 이제 아메리칸 페일 에일에 캐스케이드 홉을 넣은 것. 그래서 이제 재해석한 것. 잉글리시 페일 에일을 재해석한 게 리버티 에일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올드 포곤이 발리 와인을 재해석한 거였어요. 영국의 발리 와인을 재해석한 거가 바로 올드 포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앵커 포터가 있죠. 이 앵커 포터가 잉글리시 포터를 재해석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메리칸 포터의 시작은 앵커 포터로 보는 게 맞을 듯합니다. 그게 역사가 깊고요. 여기 이제 읽어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오늘날 우리가 맛보는 포터는 어떤가? 마시고 있는 맥주가 약간 시큼하고 어두운 색이 아니라면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재현된 포터가 아니다. 그쵸? 지금 나오는 모든 포터들은 예전의 포터와는 다른 모습이에요. 현대적인 포터고 다시 재해석되거나 복원된 건데, 예전의 포터는 기본적으로 블렌딩 한 것들도 꽤 있었고요. 그리고 블렌딩 기법을 쓰거나 약간 시큼한 그런 향도 좀 났을 거고요. 많이. 그래서 지금 마시기엔 굉장히 안 좋았을 거예요. 굉장히, 아니면 혹은 대중들한테 선택을 받지는 못하는, 현대 지금 대중들한테는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현대 와서 포터를 수도 없이 재해석했지만 보통은 스타우트보다 살짝 라이트하고 어두운 브라운색의 떫은 맛이 덜한 볶음 풍미의 특성을 나타낸다. 지금에 와서는 스타우트와 포터는 크게 스타일적 차이가 없습니다. 포터라고 해서 다른 느낌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포터랑 스타우트는 크게 다른 점이 없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분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만드는 사람이 포터라면 포터고 스타우트는 스타우트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요. 여러 맥주학자들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브리티시 포터는 그 본성을 잘 보여주지 않는 편인데, 캐러멜이나 토피의 달콤한 풍미에 알코올은 드러나지 않고 볶음 맥가의 순한 기운이 느껴진다. 이게 이제 영국의 포터와 미국의 포터가 좀 다른 점은, 영국 쪽 혹은 이제 어디죠? 아일랜드 쪽, 스타우트 이쪽은 확실히 그쪽 효모, 잉글리시 에일 리스트의 향이 좀 느껴져요. 약간 건자두 같은 향. 제가 오늘 이 올드 페큘리어도 얘기를 하겠지만 약간 그런 쪽 에스테르가 꽤 많이 느껴집니다. 근데 이제 미국 쪽 포터나 미국 쪽 스타우트에서는 이런 에스테르 향이 그렇게 도드라지지 않죠.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크래프트 맥주 운동의 물결이 처음 일었을 때 가장 인기 있는 대열에 속했던 아메리칸 포터는 브리티시 포터보다 좀 더 창의적이고 즉흥적이며 훈제매가 많은 양의 호흡, 과일, 초콜릿, 커피 등 그야말로 주방식 그대 빼놓고 온갖 재료를 사용한다. 기본적으로 아메리칸 포터는 아메리칸 홉이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다양성과 창조성들이 이제 포함된 크래프티한 맥주를 의미를 하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맥주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굉장히 여기서는 설명이 짧습니다. 근데 아메리칸 포터 같은 경우는 좀 더 창의적인, 그리고 아메리칸 홉 향이 느껴지는 그런 포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아까 말씀드린 오래된 거는 이제 앵커 포터가 있고, 한국에서 이 아메리칸 포터를 정착시킨 맥주는 파운더스 포터죠. 파운더스 포터. 초콜릿과 다크 초콜릿과, 그리고 굉장히 마시기 편한, 알코올 도수가 좀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느껴지고 이렇게 뭐랄까 진한 허쉬 초콜릿 같은 것들을 먹고 있는 느낌, 여튼 아메리칸 홉향이 뒤를 또 받치고 있는, 그래서 국내에서 아메리칸 포터의 대명사는 이제 파운더스 포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운더 포터는 지금도 드실 수 있으니까 기회 되시면 꼭 구매를 해서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드라이 아이리시 스타우트가 좀 나오네요. 드라이 아이리시 스타우트는 제가 이제 기네스 스타우트 할 때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챕터에서는 이제 기네스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네스의 역사나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면서 이제 드라이 아이리시 스타우트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강력한 도수를 묘사하기 위해 종종 스타우트라고 불렸던 영국 포터를
이제 그만의 버전을 양조했다. 이게 이제 아서 기네스를 얘기하는 거죠. 19세기 초 메가를 검게 만드는 새로운 기술이 개발돼서 소위 특허 메가가 생성되었다. 이제 이 페이턴트 블랙 페이턴트 몰트를 얘기하는 거고요. 1817년입니다. 다니엘 휠러가 만든 완전한 다크 몰트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기네스에서 이 다니엘 휠러가 개발한 블랙 페이턴트 몰트를 적극적으로 사용했어요. 이게 이제 영국의 포터와의 구별점이 되는 그 지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효율성 높아지고 조금 더 깨끗하고 깔끔하고 뭐 그런 어떤 그 검은 맥주가 이 기네스에서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대중들이 그런 걸 좋아했기 때문에 기네스가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공정을 거치면서 맥주의 미묘한 볶음 풍미가 전해지고 일반적인 브라운색 메가로 양조할 때보다 발효 후의 단맛이 덜 남아서 결과적으로 좀 더 드라이한 맥주가 탄생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영국의 포터들은 뭐 그런 브라운 메가죠. 뭐 카라몰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메가만을 사용을 해서 얘네들은 전통적으로 계속 그런 포터를 만들어 왔던 거예요. 기네스가 블랙 페이턴트 몰트를 사용을 해서 블랙 페이턴트 몰트를 사용을 하면 그 밝은색 메가를 좀 더 써도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검은색은 단순히 향하고 색깔만 내는 용으로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당화술이 높아지고 맥주가 조금 더 품질적으로 안정적이 될 수 있었던 거고요. 근데 브라운 메가만 사용하면 카라 메가를 위주로 사용하면 당연히 당화술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맥주의 품질도 떨어지고 또 그런 컬러나 향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설탕을 태운다거나 여러 가지 태운 것들을 넣어서 뭔가 향도 조금 더 거칠어지는 그런 이제 모습이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네스 쪽에서 만들어진 다크 에일들이 더 인기를 얻게 됩니다. 1821년 아서 기네스 2세는 이러한 발전을 기회 삼아 어두운 색의 곡물을 이용해 검은색 맥주를 만드는 레시피를 공식화했고 매해 성팩트릭에 날 뿐만 아니라 그 외의 나머지 360살에도 이 맥주를 즐겼다. 실질적으로 그 기네스 맥주의 레시피를 정착시킨 게 이 아서 기네스 2세죠. 1801년에 그 웨스트인디언 인디아 포터, 지금 포린 익스트라 스타우트의 이제 원조 맥주를 개발을 해서 7도인가요? 7도인가 8도인가 그렇죠? 그 맥주를 개발을 해서 전 세계에 있는 아프리카와 카리브해 쪽에 그다음에 다른 쪽에 이제 큰 인기를 끄게 만들었고 그다음에 1821년에 만든 게 이제 지금 엑스트라 스타우트 혹은 오리지널 스타우트라고 불리우는 기네스 맥주예요. 이 맥주는 이산화탄소가 들어갑니다. 이 맥주가 탄생을 해서 정말 그 기네스의 명성을 드높였죠. 그 다음에 드라이 아이리시 스타우트는 직관에 어긋나는 맥주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얘기가 왜 나오죠? 네, 1856년인가요? 그때 이제 이 드라이 아이리시 스타우트라고 하는 맥주의 원형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질소가 들어가게 된 거죠. 이 드라이 아이리시 스타우트 같은 경우는 기리와 호밀이 많이 들어갔고 또 이제 로스티드 발리, 볶은 보리가 들어가면서 굉장히 드라이한, 약간 샤프한 느낌이 있는 그런 이제 이 기네스만의 완전히 독특한 맥주가 나오게 된 거고요. 그리고 질소를 넣게 되면서 그런 것들을 상쇄시켜주는 부드러움이 또 실키하고 부드러움이 이 맥주에 들어가게 되면서 정말 전 세계적 히트를 치게 되죠. 지금 국내에서도 우리가 기네스 하면 떠올리는 그 맥주가 바로 이 드라이 아이리시 스타우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여기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마지막에 기네스 외의 드라이 아이리시 스타우트의 전형적인 예로 아일랜드 머피스와 블레미쉬 아이리시 스타우트, 비밀시가 있죠. 비밀시가 있고 그 다음에 머피스가 있고요. 뭐 미국의 버전들도 얘기하는데 뭐 넘어가면 될 것 같고 노스코스트 양조에서의 올드 넘버 38 스타우트 이거 국내에도 있었던 맥주거든요. 뭐 그러니까 이런 맥주들이 국내에서 나왔을 때 이 맥주가 어떤 맥주인지에 대해서 국내 소비자들이 아직 몰랐던 것 같아요. 지금 얼마 전까지만 있었는데 지금 나오면 이 맥주가 어떤 맥주인지를 좀 자세히 설명을 하고 마케팅을 하면 팔릴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 맥주들이 많아요. 한국에 들어왔다가 수입이 더 이상 안 되는 맥주들 중에서. 그리고 이 드라이 아이리시 스타우트 할 때 질소 충전하잖아요. 질소 100%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이산화탄소와 함께 이제 혼합가스로 들어가고요. 50대 50, 60대 40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요. 질소만 들어가면 또 너무 밍밍해져요. 그래서 이제 적당히 그 생맥주에서는 이 이산화탄소를 넣어서 바디감이나 질감들을 좀 살리곤 하죠. 자, 넘어가고요. 오늘 그냥 쭉쭉 넘어가 보죠. 브라운 에일이 나왔네요. 브라운 에일. 브라운 에일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체가 모호한 맥주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현대식 브라운 에일은 조금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현대식, 그러니까 재해석돼서 지금 대중 맥주로 된 브라운 에일 같은 경우는 가장 유명한 게 뉴캐슬 브라운 에일이죠. 뉴캐슬 브라운 에일, 그다음에 그 넛 브라운 에일, 사뮤엘 스미스 넛 브라운 에일이 국내에 또 들어왔는데 그 맥주 같은 경우는 아주 정통적인 브라운 에일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18세기, 17세기에 먹던 브라운 에일은 절대 아닙니다. 이게 다시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어떤 그런 브라운 에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잉글리시 브라운 에일이라고 했었을 때 첫 번째 떠올리는 향미는 토피예요. 토피. 예, 몰트와 그다음에 그 같이 들어가는 뭐 말토덱스트린이나 뭐 이런 어떤 추가적인 당에 의한 토피 향이 이 잉글리시 브라운 에일의 가장 특징입니다. 특히 뉴캐슬 브라운 에일 같은 경우는 지금은 조금 많이 그 향이 희석이 됐어요. 그래서 좀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이게 예전에, 진짜 예전에 먹었던 이 뉴캐슬 브라운 에일 같은 경우는 이 토피 향이 굉장히 진짜 탁 치고 올라오는 그 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단맛이 좀 있고 뭉근한 단맛과 이 토피 향이 딱 치고 올라온 갈색의 에일 하면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잉글리시 브라운 에일을 떠올렸죠. 근데 지금 뉴캐슬 브라운 에일이 하이네켄으로 인수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느낌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조금 더 호향이 좀 더 들어있고요. 토피향은 많이 죽은 느낌이어서 솔직히 좀 깜짝 놀랬던 기억이 있고 좀 아쉬웠던 기억이 있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마셔본 그 사무엘 스미스의 넛 브라운 에일,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그 토피 향을 딱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토피라고 하는 이 향이 잉글리시 브라운 에일의 특징이라고 좀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읽어볼까요? 런던에서는 포토와 스타우트가 브라운 에일이죠. 브라운 에일을 대신했지만 이 스타일은 무덤에서 영원히 머물러 있지 않았다. 단지 숨어서 획기적인 성형수술을 받았던 것일 뿐 마침내 브라운 에일은 20세기 전환기의 새로운 모습을 뽐내면서 무대에 재등장했다 라고 하네요. 양조가 토마스 웰스토프는 브라운 에일을 수정해 다크한 색조의 달콤하면서 알코올 도수가 낮은 맨즈 브라운 에일을 만들어냈다. 이 에일은 성공할 때까지 20년 가까이 걸렸다. 거의 없어졌던 맥주예요. 이 맥주도.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당시 원료를 아끼기 위해 영국 정부는 약한 맥주를 권장하면서 알코올 도수에 제한을 두기 시작했고, 이런 정책은 뜻하지 않은 결과를 낳았다. 도수 높은 맥주는 오랫동안 신선하게 유지되는 반면 저도수 맥주는 쉽게 부패했다. 부패하는 건 아니죠. 이런 것들이 약간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데, 글쎄요, 부패는 아니죠. 맥주가 부패하진 않습니다. 물론 뚜껑을 열어놓으면 이제 초산균 같은 것들이 접속을 하면서 신맛이 내고 이제 상하게 되겠지만, 뚜껑을 막아놓은 맥주들은 절대 상하지 않습니다. 펍에서 마시는 생맥주들은 금방 상했는데 상할 리가 있나요? 특히 볶음맥의 풍미와 색조를 얻는 당시 시장을 지배한 다크 마일드 에일이 그랬다. 요거는 뭐 그냥 넘어가십시오. 이 스타일은 20세기 중반 상당 기간 동안 마일드 에일과 그 운명을 같이 했지만 1960년대에 이르러 마일드 에일의 판매가 곤두박질하기 시작했다. 자, 마일드 에일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되면 그냥 프레시 에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빨리 발효해서 빨리 숙성해서 먹는 낮은 알코올 도수의 에일이 마일드 에일인데, 지금 이제 뭐 거의 사라졌습니다. 마시기 힘들고요. 지금은 거의 사라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날 마일드 에일의 판매는 영국 맥주 레이더방에 잠깐 잡힐 뿐이지만 브라운 에일 병사는 계속 진격 중이다 라고 하네요. 영국의 브라운 에일 스타일은 사뮤엘 스미스 넛 브라운 에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맥주가 지금 그 조금 더 뭐랄까요, 잉글리시 브라운 에일의 특징을 잘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토피, 그리고 견과류, 너티. 이 토피와 너티가 이 잉글리시 브라운 에일의 가장 큰 향미적인 특징인데, 이 넛 브라운 에일이 그런 특징들을 잘 가지고 있죠.
전반적으로 브라운 에일에 침투한 미국 양조 업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혁신이다. 미국 맥주를 얘기하는 거고요. 메가의 달콤함을 줄이고 호배 함량을 높이면서 견과류, 향신료, 과일, 커피 등을 넣는 것이 미 전역에도 유행하고 있다. 미국의 아메리칸 브라운 에일이 있죠. 아메리칸 브라운 에일의 가장 대표적인 건 요즘 마실 수 있는 거는 시가시티의 마두로 에일인가요? 이게 아메리칸 브라운 에일의 어떤 가장 요즘 마시기 좋은 맥주인 것 같고요. 아메리칸 브라운 에일 역시 호피향이 늘었어요. 호피향이 늘고 몰트 향도 역시 있는데 토피 향이 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브라운 에일은 자칫 엠버 에일과 굉장히 헷갈릴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엠버 에일이 조금 더 비터함이 셉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메리칸 브라운 에일과 엠버 에일이 진짜 테이스팅하기 진짜 구별하기 힘든 그런 두 가지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메리칸 브라운 에일은 아메리칸 호피향을 좀 더 갖고 있고요. 그리고 비터함이 조금 낮고 어떤 너티함이나 그 다음에 이 토피함은 좀 찾기 힘든 좀 그런 마시기 편한 갈색 에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브라운 에일은 잉글리시 브라운 에일과 아메리칸 브라운 에일이 요즘 있는데 그 차이점들 제가 설명해 드렸으니까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은 뉴캐슬 브라운 에일이 옆에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 4.7%고요. 나의 19세 여름은 런던에서 보냈는데 이 말인지 그때 내가 법적으로 음주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라고 하면서 우연히 내 또래 2명을 만나는데 그들은 훔친 전자제품 판돈을 흥청망청 쓰고 있었다. 기념이랍시고 나에게 뉴캐슬 브라운 에일을 영겁 후 사주기도 했다 라고 하네요. 캐러멜과 달콤한 메가 맛에 가치 있는 애들을 생각하면 은근히 견과류 맛도 나는 사랑스러운 라이트 바디 에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토피향과 견과류 향 요거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향들이 많이 조금 사라지고 좀 더 가벼워지면서 호피향이 좀 더 많이 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예전에 뉴캐슬 브라운 에일과는 좀 차이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캐슬 브라운 에일의 가장 큰 특징은 투명병이거든요. 이 투명병이어서 100% 라이트 스트럭 이취가 납니다. 스컹키라고 하는 이취가 도드라져서 또 이것도 이제 이 뉴캐슬 브라운 에일의 특징이기도 하죠. 이 서브 카테고리들이 많아서 쭉쭉 얘기를 해드리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죠. 발틱 포터가 먼저 나왔네요. 그러니까 포터 관련해서 일단 먼저 나온 것 같고요. 뭐 이렇게 뒤죽박죽이야. 발틱 포터는 좀 재미있는 배경이 좀 있죠. 그래서 발틱 포터, 발틱이라고 하면은 발틱해를 얘기하는 거죠. 이쪽에 얘기하는 거고 19세기 후반 대영 제국의 양조가들은 근면하고 진취적인 사람들이었다. 자기네 동포들을 포토잔에 메어둔 것은 물론 이 다크에일을 인도와 추운 발트해 넘어 스칸다나비아, 동유럽, 러시아까지 수출했다. 이 러시아로 수출했던 그런 이제 맥주를 우리가 발틱 포터라고 합니다. 러시아로 수출했던 포터를 원래는 의미를 하죠. 진하고 묵직한 이 에일은 눈 덮인 추운 기후 지역의 적격이었고 포터가 수출 시장에서 꽤 인기가 있다 보니 이곳 양조가들은 자기들만의 토착 버전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러니까 발틱 포터라고 하면 임페리얼 스타우트랑 비슷한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러시아에 수출되던 포터였기 때문에 알코올 도수를 높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포터가 너무 인기가 높아지니까 이 러시아 쪽에서 그쪽 발틱 쪽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 이 포터를 이제 자기네들이 만들어 버리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이 시기에 대부분의 영국 양조가들은 상명바로 에일 효모를 써서 트레이드 마크인 과일 성질을 부각시켰다. 그러나 영국과 아일랜드를 제외한 유럽 대륙에서는 추위를 좋아하는 파면바료 라거 효모를 더 선호했다 라고 하네요. 그 때문에 핀란드와 러시아 양조가들은 런던에서 건너온 수입 맥주를 자기들 버전으로 만들어내기 시작했을 때 라거 효모를 사용하기로 결정했고 이렇게 해서 발틱 포터가 탄생했다. 그쵸? 그래서 이들은 검은색의 높은 맥주를 만드는데 삼면발효 효모를 사용하지 않고 라거 효모를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발틱 포터 하면은 라거입니다. 라거. 에일이 아니고
이게 예전에는 뭐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에일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스타일성으로 라거 효모를 쓴 높은 도수의 검은 맥주를 발틱 포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발틱 포터 스타일은 발트해가 국경인 폴란드, 러시아, 라트비아, 핀란드 같은 나라에서 여전히 인기 있다라고 하네요. 이 맥주는 붉은 루비색부터 어두운 브라운색까지 매력적인 색을 나타내고 토피와 말린 과일, 초콜릿을 연상케 하는 메가의 달콤한 향을 풍기며 어두운 색의 메가와 입맛을 다시게 하는 달콤함이 주도하는 부드러운 로스팅 풍미가 있다 라고 합니다. 발틱포터는 뭐 가장 인기 있는 거는 발티카죠. 뭐 발티카의 맥주가 가장 인기가 많고요. 발티카 6인가요? 여기 나와있나? 여기도 나와있네요. 넘버 6 포터라고 해서 이 발티카 브루어리에는 보통 그 숫자가 붙는데 이 넘버 6, 6번짜리가 바로 발티카 발틱 포터를 의미합니다. 러시아 이 발티카가 그 러시아 브루어리잖아요. 물론 지금 다른 데 인수가 되긴 했지만 어디로 인수가 됐더라? 하여튼 대기업으로 인수가 됐고요. 이 발티카 넘버 6가 알코올 도수가 7도인 발틱 포터예요. 예전에 한국에 들어왔었어요. 마셔봤는데 지금은 이 발티카 맥주를 마시기가 좀 힘들고요. 그래서 그냥 알코올 도수가 높은 라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초콜릿 풍미가 조금 더 있고요. 단맛이 살짝 있는 그런 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래프트 쪽에서 많이 이 발틱 포터를 또 만들고 있죠. 그래서 배럴 에이즈를 시킨다든지 혹은 알코올 도수를 10도 이상으로 높인 진짜 높은 그 발틱 포터를 만든다든지 해서 정통적인 발틱 포터를 마시기는 지금 힘들고 지금 발틱 포터를 마시려고 하면은 크래프트 브루어리에서 만든 발틱 포터가 조금 더 접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결정적으로 발틱 포터라고 하면은 라거다. 이 점만 일단은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한 16분 남았네요. 요거 밀크 스타우트까지 얘기하고 이제 오늘 텍스트는 올드 패큘리어 올드 에일을 맥주실록 시간에 얘기를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밀크 스타우트는 간단합니다. 유당이 들어간 맥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젖당이죠. 락토스라고 하는 젖당이 들어간 맥주가 이 밀크 스타우트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유당, 젖당은 효모가 분해하지 못합니다.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단맛이 그대로 남아 있죠. 그래서 밀크 스타우트는 그런 어떤 젖당으로 바디감과 단맛을 낸 그런 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맥주의 시초는 그 맥커슨이라고 하는 브루어리예요. 맥커슨 브루어리를 처음 시작을 했고 지금은 밀크 스타우트라는 이름을 붙이지 못합니다. 이게 이제 밀크라고 해서 진짜 우유가 들어간 어떤 오해를 일으킨다, 혹은 건강에 좋다고 하는 그런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지적이 있어서 지금은 밀크 스타우트라고 대놓고 붙이지 못하고 있고요. 뭐 스윗 스타우트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붙이곤 하죠. 읽어볼까요? 약간 달콤한 스타우트를 좋아한다면 밀크 스타우트 계열을 찾아볼 것. 여기에 들어가는 문제의 우유는 크림 반 우유 반이 아닌 락토스, 비발효성 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젖당, 유당 얘기하죠. 락토스는 맥주에 넣었을 때 바디감을 채워주고 단맛을 내줘서 균형을 잡아준다. 이렇게 많이 쓰기도 하고, 이 락토스는 꼭 이 밀크 스타우트만 쓰는 게 아니고 요즘은 뉴잉글랜드 IPA 같은 데도 락토스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씁니다. 바디감을 잡아주기 위해서 그렇고요. 오트밀하고 이 락토스를 같이 쓰면 단맛하고 바디감을 같이 잡아 올려주거든요. 그래서 요즘 그렇게 많이 쓰고 있고요. 밀크 스타우트는 처음에 스타우트 포터와 상당량의 우유를 말 그대로 섞어서 만들기 시작했는데 당시 노동자들이 하루에 남은 시간을 버티게 해주는 점심시간의 원기 회복제 역할을 했다. 그렇다고 하네요. 거기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점차 양조가들은 발효 단계에서 맥주의 우유를 직접 첨가한 다음 락토스를 위해 제조 공정에서는 발효 과정을 생략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맥주에 뭘 섞어 먹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맥주끼리 섞기도 했고요. 포터도 블렌딩
기법이 들어가니까요. 이렇게 우유를 섞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맥주라고 하는 게 그냥 음료였던 것 같죠. 그죠? 그렇게 그런 어떤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블렌딩을 해서 먹는 게 크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고, 이거는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북독일 같은 경우에도 뭐 콜라랑 맥주랑 섞어서, 흑맥주랑 섞어서 먹는 것을 디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밀크 스타우트는 20세기 초반 영국에서 인기를 끌었고, 양조 업체들은 이 맥주를 영양가 높고 때로는 의사도 처방해서 수유한 엄마에게 적합한 강쟁제를 광고했다. 예, 이런 역사는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산모에게 이 밀크 스타우트를 주기도 했어요. 그 젖이 잘 나오게 하는 일종의 처방전으로 실제 처방을 했고요. 이게 불과 얼마 안 됩니다. 한 200년 전의 일이니까 그쵸, 놀라운 일입니다. 메커슨 밀크 스타우트의 원래 라벨에서는 파인트 한 잔에는 순수한 목장 우유 약 300ml의 원기 충전 탄수화물이 들어있습니다 라고 떠벌렸다. 이 메커슨이 원조거든요. 이 밀크 스타우트를 본격적으로 상품화해서 만든 메커슨 맥주, 이 밀크 스타우트 먹으면 진짜 달아요. 진짜 답니다. 제가 깜짝 놀랐는데 마셔보고 메커슨 밀크 스타우트 못 마시겠어요. 한 2모금 마시고 못 마셨던 기억이 있네요. 1907년 처음 양조된 이 맥주는 최초이자 가장 오랫동안 생산된 밀크 스타우트였다. 현재 이 브랜드는 에이브 인베브에서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메커슨이 에이브 인베브 소유였군요. 제가 마신 게 이거네요. 진짜로 4.9% 버전의 메커슨 트리플 X 스타우트. 와, 이거 진짜 달아요. 깜짝 놀랐어요. 얘네들이 그 단맛에 따라서 이 X를 쳐넣거든요. 되게 재밌죠. 제가 트리플 X 밀크 스타우트를 마셔봤는데 진짜 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한 세기가 다자 밀크 스타우트의 인기는 시끄러들었고 그 별명마저 쓰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네요. 영국 정부는 양조업체들에게 광고와 제품 라벨에 우유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겠다. 제가 말씀드렸죠. 건강음료라고 과장 광고에 어떤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메커슨 브랜드는 과장된 유제품 이미지 광고를 곧 중단했고 밀크 스타우트는 단순히 스위트 스타우트라는 일반화된 범주에 들어가게 되었다. 요즘 스위트 스타우트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크게 안 읽어드려도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밀크 스타우트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밀크 스타우트 니트로 요거 레프트핸드 양조 회사에서 유명했죠. 요거 한국에도 들어왔었어요. 지금은 더 이상 안 들어오는데 요게 이제 아메리칸 밀크 스타우트로 알려진 이름이고요. 영스 더블 초콜릿 스타우트를 여기 소개를 했네요. 야, 이거 진짜 간만에 보네요. 이 맥주가 마트에 깔려 있었던 맥주인데요. 그죠? 실제 다크 초콜릿이 들어간 초콜릿 향이 강하게 나오는 그런 맥주였는데 이거를 밀크 스타우트 계열로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시 안 들어오나? 영스 더블 초콜릿 스타우트? 진짜 옛날 건데. 자, 다음 얘기는 뭐 오트밀 스타우트, 포린 엑스트라 스타우트, 아메리칸 스타우트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고요. 임페리얼 스타우트까지. 검은 맥주 얘기는 다음 주면 저희가 정리를 할 것 같네요. 야, 그러면 이제 많이 진짜 끝났고 그 이후에 나오는 맥주들은 이제 발리 와인 뭐 이런 겨울의 맥주들인데 딱 좋네요. 저희 이제 곧 겨울이니까 겨울 맥주들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같이 맥주 시간을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음악 듣고 와서 나머지 이제 맥주실록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노래는 뉴진스의 하이보이 듣고 오겠습니다. 뉴진스 하이보이 듣고 왔습니다. 요즘 장안의 화제인 노래죠. 자, 오늘 맥주실록 같은 경우는 이 텍스턴의 올드 스페큘러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뭐 이미 한국에 꽤 오래전에 들어왔던 맥주예요. 10년 전에 들어왔던 맥주고 저도 종종 사 먹었던 맥주입니다. 이런 맥주들이 조금 계속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오랜만에 저도 먹어본 맥주여서 좀 혀의 미각을 다시 이렇게 좀 깨웠고요. 일단은 이 맥주는 올드 에일입니다. 잉글리시 올드 에일이고요. 올드 에일이라고 하면 알코올 도수가 높은 그런 맥주를 의미를 해요. 발리 와인, 뭐 스타게 에일, 올드 에일 솔직히 다 비슷한 어떤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대적인 미국 쪽에서 좀 이것들이 구분이 확실히 되고 있는데 영국 쪽에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뭉뚱그려서 같이 부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
올드 페큘리어는 영국의 올드에일을 대표하는 그런 브랜드죠. 그런데 알코올 도수 높다 그랬는데 이 맥주 알코올 도수 5.6도예요.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알코올 도수가 높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6도, 뭐 많으면 7도 정도를 얘기합니다. 7도면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예, 5.6도도 얘네들은 높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일반적인 맥주들이 뭐 4.2도, 뭐 4도대 초중반 정도 하고, 뭐 ESB 같은 경우도 뭐 5도대 초반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높은 도수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5.6도도 얘네 입장에서는 높은데 요즘 5.6도가 뭐 높은 알코올 도수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잉글리시 올드 에일이랑 스타일이라고 하는 그런 기준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맥주 딱 마시면 일단 첫 번째는 그 브라운 슈거 같은 느낌이 나요. 예, 약간 어두운 설탕, 검은 설탕, 흑설탕의 느낌이 좀 나고, 그 다음에 재밌었던 거는 제가 생맥주에서는 못 느꼈는데 제가 부산 가서 이거 생맥주도 마셔봤거든요. 그런데 이 병맥주에서는 다이어스틸 향이, 버터리한 향이 꽤 있었습니다. 이게 과연 다이어스틸일까? 이렇게 과연 다이어스틸 이렇게 노골적으로 놔도 돼? 라는 생각에 제가 꽤 오랫동안 그 입에 머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봤는데 다이어스틸 맞는 것 같아요. 다이어스틸이 굉장히 짙게 있고요. 약간 버터 같은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잉글리시 에일 리스트의 에스테르한 느낌이 또 강하게 나죠. 그래서 프루티를 붙이는 것보다는 에스테르 느낌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간 수지 같은 레지너스한 느낌도 납니다. 그래서 효모와 그다음에 검은 몰트에서 오는 이 두 가지에서 오는 그 복합적인 향들이 그렇게 나타나고요. 뭐 브라운 슈가는 전형적인 몰트, 어두운 몰트에서 나타나는 그런 향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에스테르 같은 경우, 레지너스 같은 경우도 이제 약간 효모, 그리고 이게 약간 효모 자체적인 게 아니고 두 개가 같이 결합되면서 나오는 그런 향들인 것 같은데, 다이어스틸은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근데 영국 에일에서 다이어스틸이 일부 허용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알코올 도수는 5.6도 생각보다 낮고요. 그리고 쓴맛은 좀 있습니다. IBU가 한 35에서 40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 중간 사이에서 쓴맛은 꽤 느껴지는 고, 그 다음에 하지만 단맛도 꽤 있어요. 약간 중간 이상의 단맛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밸런스는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신맛도 살짝 있습니다. 진짜 섬세한 신맛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이 올드에일에서는 뭐 가능한 향이죠. 하지만 바디는 그렇게 무겁지 않고요. 한 미디움 바디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마시기는 나쁘지 않게 드라이하고 약간 뒤에 크리스피한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마셔봤던 이 올드 페큘리어에 대한 기억은 초콜릿 같은 향이 조금 더 많이 났던 걸로 제 기억을 하거든요. 제가 아직 옛날에 썼던 그 테이스팅기를 다시 보진 않았지만 약간 그 초콜릿티한 느낌이 있고, 그다음에 약간 검은 몰트가 살짝 오래될 때 나오는 약간 간장 같은 꼼꼼한 향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올드 페큘리어는 그런 향이 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신선한 느낌, 예전에 제가 기억하고 있는, 너무 오래전 기억이어서 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제가 올드 페큘리어라는 맥주를 마시고 테이스팅기를 쓰고 한두 번 마셨던 게 아니니까 그랬을 때보다는 지금 올드 페큘리어는 좀 더 신선하다, 좀 더 깔끔하다, 이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다이어스틸이 뭐 안 느껴졌었는데 왜 이번 맥주에서는 다이어스틸이 이렇게 느껴지는지 그 지점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이어스틸을 모르는 분들은 그냥 뭐 마실 수 있겠는데, 저는 다이어스틸에 좀 민감하거든요. 다이어스틸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마시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다이어스틸이 체코의 라거, 그러니까 그 필슨 우르켈에서도 일부 허용이 좀 되고요. 잉글리시 에일에서도 허용이 되는 향이기도 해요. 독일에서는 난리가 나죠. 그런데 영국 쪽 에일에서는 다이어스틸이 살짝 나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려고 해도 좀 심하게 나는 게 이번 올드 페큘리어의 조금 재밌는 점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생맥주에서는 다이어스틸이 안 났거든요. 생맥주에서는 조금 더 단맛이 깊게 올라오고 흑설탕의 향이 좀 더 많이 났던 걸로 아는데, 그런 면에서는 이제 생맥주와 병맥주가 비슷한 계열의 향의 느낌을 갖고 있는데 다이어스틸은 조금 튀어서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올드 페큘리어 마셔서요, 저도 좀 기분이 새록새록했고, 이렇게 한국에 영국 맥주 마시기 힘들잖아요. 이거 들어오면은 꼭
맥주 배우시거나 아시고 싶은 분들은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책에서 접했던 그런 정보와는 또 다를 수 있거든요. 제가 알코올 도수가 높은 하면 되게 높은 걸로 알잖아요. 그런데 실제 5.6도밖에 안 된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1시간 즐거운 맥주 이야기로 같이 했는데요. 다음에 또 재밌는 맥주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